올라가. 네. 자, 이 단원에 대한 얘기가 어디냐면 H철도에 대한 얘기인데, H철도에 대한 얘기가 어딜까요? 내신 만점 문제, 페이지 257페이지. 1, 2, 3, 4, 5, 6 중에서 질문. 없는 걸로. 7, 8, 9, 10, 11번까지 질문. 없는 걸로. 실력한 문제 1, 2, 3, 4 질문. 없수? 별의 진화, 어떤? 별의 진화 넘어갑니다. 3단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는요, 주기율,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뭐라고요? 주기율순에서 적색고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요, 주기율수에서 초고성에서 초신성의 폭발 단계를 거쳐서 나머지 핵이 중성자별과 보다 블랙홀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별의 순환 과정까지 설명을 드려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질문 페이지 몇 페이지냐? 265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6번까지 중에서 질문 7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질문 12번, 13번하고 실력업 문제 1, 2번 질문 엄성? 헐라리야.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뭐예요? 4강입니다, 이제. 자, 4강, 네 번째 강, 4강에 나오는,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별의 이제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별의 진화 과정이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학에서 배웠던 게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별의 에너지원인데요. 별의 에너지원은 딱 세 개예요. 뭐예요? 첫 번째, 중력축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핵융합.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그래서 원시별 에너지원입니다. 원시별이 가지고 있는 원시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운에서 이제 원시별이 탄생해서 그 원시별이 가지는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시별은 뭐에 의해서 중력축 에너지다. 중력축 에너지가 뭐가 된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중력축 에너지인데 중력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일치한 위치 에너지의 강도입니다. 물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죠. 위치 에너지의 강도에 생긴 에너지다. 그래서 별의 탄을 지나가서 중심부의 온도를 뭐한다?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중력축 에너지다. 중력축 에너지. 그래서 원시별은 누가 더 커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기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기체력보다 커요. 기체력이 크다. 그래서 그 중력축에 의해서 일부는 뭐가 된다고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온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일부는 목사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해서 빛을 냅니다.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되면 원시별의 표면 온도가 약 1000도 K가 되면 1000도 K가 되면 물을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원시별은 빛을 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심화 과정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까지 물것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중력계를 계산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주결성입니다. 우리가 주결성이 되기 위해서는 핵에서 뭐 일어나야 된다? 수행합방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약 1000만 도 K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일어난다?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결성의 에너지 원은 뭐라고 얘기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보다 발생 에너지가 주결성의 에너지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이 나와요. 질량과 에너지가 뭐다? 등가다.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여서 이게 이제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훨씬 편하게 이해할 텐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E는 mc 스퀘어. 그래서 지금 줄어든 질량입니다. 줄어든 질량, 델타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분이라고 그러죠. 질량 결손이다. 그래서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난다? 질량의 결손이 나타난다. 그래서 약 몇 퍼센트 4개의 주소 원자핵이 한 개의 뭐가 될 때, 헬륨이 될 때 발생 에너지 차이인데 다른 거의 총 질량을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6.7456 곱하기 10^-27 k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반응의 헬륨의 하나의 질량은 얼마다? 6.6954 곱하기 10^-27 kg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질량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M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 광속의 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뭐야? 발생한 에너지를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량 결손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됐지?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한 조건이 뭐라고요? 별의 내부 온도가 몇 도 이상? 요건 체크. 1000만 도 K 이상이 돼야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원시별 상태에서 계속 중력축이라는 내부 온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1000만 도 K가 될 때까지 계속 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0만 도 K가 되면 이제 뭐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런데 단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소 4개가 여러분 헬륨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양성자 반응이라서 PP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소질소 산소의 주순환에서는 CNO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융합 반응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PP 반응과 뭐다? CNO 순환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주결성의 중심 온도에 따라서 무지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뭔 얘기냐?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성자와 양성자가 반응하거나 PP 반응이나 혹은 탄소 질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얼라리요? 그지? 자, 먼저 PP 반응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원자핵이 요 원원의 H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 원 H라고 하는 게 실제는 누구다? 원원의 H 플러스여서 수소 원자핵이고요. 근데 수소 원자핵을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얘가 누구다? 양성자예요. 양성자. 벽에 양성자 4개가 반응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 누가 튀어나오는지 잘 보세요. 양성자 2개가 충돌을 하면 중성 미자라는 놈하고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중수소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이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이중수소가 만들어졌네요. 거기에 수소 원자 양성자가 또 하나 달라붙으면 뭐가 된다? Q3H2 플러스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질량수 3짜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얘네 2개가 충돌을 해서 2개의 수소 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헬륨 q4의 H2 플러스라고 하는 거다. 얘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PP 반응이라고 하죠. PP 반응. 자, PP 반응이어서요, 질량과 태양이 비슷해서 중심로드가 얼마? 1800 K 이하인 별에서 우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핵 6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만 2개의 수소들이 방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탈소, 질소, 순환,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탄소, 질소, 순소는, 질소, 산소는 뭐 한다? 촉매 역할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촉매 역할만 해요. 그래서 CNO 순환이 벌어져도 탄소나 질소나 산소의 개출을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의 탄소가 여기에 수소가 하나 딱 달라붙으면 뭐가 된다? 양성자가 달라붙으면 6번에서 12의 탄소겠죠. 그게 7번에서 13의 질소로 변했다가 다시 전자하고 뭐가 됩니까? 중성제가 튀어나오면서 6번에서 누가 탄소의 13이 됐다가 거기에 원자핵이 다시 붙이면 7번에서 14의 질소가 되었다가 다시 8번으로 15의 산소가 되었다가 7번으로 15의 질소가 되었다가 결국에 뭐다? 헬륨이 하나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헬륨이 하나 튀어나올 때 들어오는 수소 양성자의 개수를 보면 수소 원자핵을 보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들어오고 헬륨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순환핵에서 뭐한다?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만 한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얼마? 약 1800도 이상인 별에서 우지하게 나타납니다. 우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모의고사 해보자고 딱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얘는 뭐 한다? 수채봤어요. 이 그래프. 자,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생융합 반응의 효율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누가 효율이 더 큽니까? 라고 한다면 CNO2가 X의 효율이 커요. CNO2이. 왜냐면 반응 단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수소, PP 반응은 수소 6개가 반응해서 헬륨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수소 2개가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약 1800도 폐기에서 뭐 합니까? PP 반응과 CNO 반응이 1대1이에요. 생선의 같은 상태. 그럼 그거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 PP 반응이 더 우지하게 나타나고요. 오케이? 그리고 1800도 폐기가 넘어가면 누가 더 우지하다? CNO 순환이 더 우지하게 나타납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실제는 PP 반응도 나타나고 누구 나타난다? CNO 순환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PP 반응의 비율이 뭐야? 에너지 생성량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중심의 온도가 여러분 요 아래쪽 약 500만 도 K에서 여기 1300만 도 K 요 사이에서는 뭐다? CNO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중심부의 온도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이건 별의 질량하고 의미가 되구나. 별의 질량이 클수록 내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별의 질량하고 뭐한다? 관계가 되는 거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뭐예요? CNO 순환이 PP 반응보다 뭐가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CNO 순환보다는 뭐가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라고 결정을 짓고요. 그리고 머리 중에 문제가 판다. 1800도 K는 선생님 외워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1800도 K. 1800도 K에서 뭐가 된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비율이 1대1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원인이다. 요거 태양의 수명 계산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태양의 수소행막 반응으로 방출되는 총에너지를 태양의 강도로 나누어 보아서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의 질량인데 전체 태양 중에 수소가 전부 다 100% 참여한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이 중에 결소 비율이 얼마라고요? 약 0.7%가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질량 결소 비율이. 그래서 태양의 총 질량이 얼마다? 이거 중에서 질량으로 태양 전체는 중심에 있는 전체의
10%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전체의 질량 중에 10% 중에 얼마야? 0.7%만이 뭐가 될 거야? 질량 별순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전체의 질량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퍼센트? 10%. 근데 그 중에서 질량 별수는 이 중에 몇 퍼센트? 0.7%. 그러니까 전체의 질량에다가 0.1에다가 0.007을 곱하는 이유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건 회계 들어있는 수소만 참여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10%만. 그리고 그 중에 질량 별수는 얼마다? 0.7%. 그럼 거기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뭐합니까? 곱하면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현재 태양의 광도가 얼마라고? 약 4 곱하기 10에 26등 줄 초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3.15 곱하기 10에 17승초가 나오는데 그거를 1년이 얼마다? 3,153만 6천 초이므로 일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약 100억년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얼마 지났다? 약 40억 년, 50년 지났으므로 앞으로 얼마? 50억 년 동안은 태양이 현재의 광으로 빛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뭘 안 한 거야? 별의 진화 과정을 전혀 계산 안 했습니다. 중간에 뭐가 됩니까? 적색 거성이 되고 행성 상황으로 백색 거성을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빛을 낸다고 가정하고서 계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 단계 에너지 원입니다. 이후 단계 에너지 원에 대한 얘기는 이후 단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적색 거성의 단계나 초고성의 단계로 진화가 되는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헬륨 반응이라든가 탄소핵융합 반응이라든가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은 뭐예요? 일단 헬륨 핵융합 반응에 대한 게 뭐다? 에너지원이겠다. 그죠? 예, 헬륨 핵융합 반응이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약 1억 도페이에 도달해야 됩니다. 1000만 도페이 몇 배? 10배죠. 10배. 10배가 돼야지 뭐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빛을 방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물론 수소 가계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핵에서 나타나는 헬륨 핵융합 반응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소 각에서 나타나는 거다. 수소 핵융합 반응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색 거성의 에너지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이 초고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탄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뭐야? 규소 핵융합 반응 해갖고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핵융합 반응이 이게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초고성. 그지? 초고성의 내부에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인데 주결성만 수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하다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에너지원일 거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주대? 그지? 졸지 말라고.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별의 내부 구조. 자, 주결성의 내부 구조는 뭐가 나타난다? 정역학적 평행이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무슨 힘? 중력과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별 랩의 기치 압력입니다. 그래서 별 랩의 기치 압력의 차이는 팽창하려는 힘, 바깥쪽으로. 그놈과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뭐야? 중력. 걔가 뭐한다? 평행이고 있다. 그래서 중력과 기체 압력의 차이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주결성은 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크기가 뭐하다? 일정하다. 크게 안 변한다. 근데 여기서 또 딴지가 들어와요. 야,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결성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의 전달 방식에 대한 얘기가 딴지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태양과 같이 비슷한 태양별 질량이 비슷하면 안에 핵이 있고 이 핵에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수소융합방이 일어나져 있죠. 핵융합방이 일어나고 그 바깥에 뭐가 있다고요? 복사층이 있고요. 그 바깥에 뭐가 있다? 대립층이 있고요. 그 대립층의 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태양의 표면이라고 하고 광구란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있어요. 핵, 복사층, 대립층.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문제가 뭐냐면 중심부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보다도 뭐한다? 훨씬 더 빠르게 열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핵이 뭐가 돼버린다? 대류를 가져버려요. 핵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대류를 가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에너지 전달 방식. 그래서 자,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별은 주로 뭘 통해서 복사와 대류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죠? 그래서 복사는 전자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대류라고 하는 건 물질이 뛰어서 순환해서 나타나요. 별 내부의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대류. 그래서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별은 안에 핵이 있고 그냥 복사에 의해서 전달해도 표면에서 대류가 되는데 질량이 너무 큰 별은 뭐라고요? 수명이 짧다 됐고 에너지 발산량이 많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핵에서 발생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대류핵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바깥은 뭐한다? 복사층 딱 두 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핵, 복사층, 대립층은 질량이 작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핵과 뭐예요? 복사층은 뭐다? 질량이 큰 별. 내부 구조가 뭐다? 다르게 나타난다. 내부 구조가.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이제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지날 때 내부 구조가. 자, 수소를 모두 소모하고 헬륨에 이루어진 중심핵.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만들어졌다. 그럼 뭐예요? 주결성이 끝입니다. 자, 주기율성의 끝 지점하고 여러분들 알고 거성 단계,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 단계의 시작은 보다 같은 점이에요. 그러면 그 내부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수소의 헬륨핵을 둘러싼 수소층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소각이라고 한다. 수소각. 그래서 수소각의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가 뭐합니까? 계속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냐? 1억 도피까지. 그래서 헬륨 핵력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고? 계속적으로 수축 되다 보면 바깥이 뭐 합니까? 팽창이 일어난다. 중력보다 뭐가 커지는 거야? 내부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바깥이 팽창해서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로 낮아져서 뭐한다? 거성 혹은 적색 거성이죠. 태양 정도의 경우는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핵융합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반복이야. 헬륨이 다 녹아냈다, 탄소가 됐죠. 그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뭐하죠? 중심부에서 핵융합방이 끝난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마치 약화 껍질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을 어디까지 만들어요?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면 더 이상의 뭐가 핵융합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깥에 두고
헬륨. 그 바깥에 뭐예요? 수소. 이렇게 돼 있고요. 맞지? 그 다음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서는 뭐가 들어옵니까?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내부에. 자, 철, 무거운 삼각규소, 그거보다 가벼운 산소, 내용, 마그네슘, 그리고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뭐한다? 양파 껍질같이 구조를 이룰 거다. 됐지? 자, 이때까지는 뭐 하는 거야? 계속 수행학과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요거를 잽싸게 뭐한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풀고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질량에 따른 과정과 내부 구조에 대한 그 다음 얘기는 뭐한다? 여러분의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제가 그 위에 있는 271페이지 문제들을 잽싸게 풀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5강은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외계 행성계 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일단 무엇 생각합니다. 지구가 생명 가능 시대라고 하는 물이 액체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10억 년 정도? 여기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주해야 돼, 이주.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 그래서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양이 아닌 별들을 공존하고 있는 행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른 별입니다. 다른 별들을 공존하고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계 행성 이름은 개를 우리가 뭐라고 외계 행성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계 행성.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행성은 서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건 거의 뭐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계 행성은 주로 뭐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도플러 효과예요. 자, 이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느낍니다. 공급차가. 그지? 나한테 다가올 때는 뭐가 되죠? 소리가 되게 높고 크게 들리다가 나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소리가 갑자기 급히 작아지고 낮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원이라고 생각을 할게. 음원이나 광원이랑 똑같으니까 소리를 내는 음원이 있고요. 여기에 관측자가 있답니다. 그럼 관측자가 음원과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고요. 그렇다면 여 소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이 관측자가 느끼는 건 뭐일까요?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크기의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음원이라는 놈이 관측자에 향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다가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요. 여기 이 상태, 처음 출발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소리가 발생했을 거야. 그래서 그 소리가 얘한테 오겠지. 근데 얘가 움직인 상태에서 또 소리를 낼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리가 또 뭐합니까? 겹쳐져요. 그러니까 음원이 다가오면 진동수가 뭐한다? 진동수 F가 확 높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 소리가 뭐한다? 간섭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진폭도 커져요. 그러니까 높고 되게 크게 들려요. 무슨 알아? 그러니까 다가서면 진동수가 커지고 진폭이 증가한다. 그리고
다가서면 파장이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파장이 짧아지는 것처럼. 왜? 진동도 커지니까. 얘 소리의 속력은 소리를 내는 소리의 속력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31 플러스 0.6t니까 온도하고 관계되지 온도만 일정한 변화가 소리 속력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의 속력이 F 곱하기 람다니까 이거 봐라. 진동수가 커져 파장이 왜 짧아진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음원이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음원이 도망을 가버리면 여기서 냈던 소리가 올 거야. 나한테, 관측자한테. 그런데 얘가 도망을 가서 내는 소리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온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죠? 얘가 오고 노란색이 도착하고 빨간색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음원이 도망을 갈 때는 진동수 F가 뭐한다? F가 작아지고 그러면 파장이 뭐한다? 오히려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요때 파장이 뭐한다? 작아질 때 이게 빛이라면 뭐라 우리가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청색 편이. 그리고 파장이 길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돼? 이게 무슨 효과야?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생각을 하시고요. 자,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원이 정지 상태에서는 뭐한다?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서는 소리나 방언이 빛이 일정한 파장과 일정한 진동으로 들릴 거다 보이거나 그런데 음원이 관찰자에서 다가오면 뭐가 된다고요?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는데 빛인 경우에는 뭐가 나타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지는데 빛인 경우에 뭐가 나타난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한다. 오케이?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접근할 때 뭐? 청색 편이, 멀을 때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기억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얘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야 돼. 공통균형 분수입니다. 질량 중심인데 공통질량 중심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자, 가벼운 공을 줄로 연결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가 회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얘가 회전하는 동안에 가벼운 공이라면 회전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물체를 무거운 파만? 슈퍼만? 얘를 회전시키다 보면 얘가 회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몸도 뭐한다? 작은 원이지만 움직입니다. 회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벼운 물체를 들면 뭐예요? 안 움직여요. 무거우면 어떻게 되니? 무거울수록 밀린단 말이야. 들리지 알아?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회전시키다 보면 안에서 회전 중심이 뭐한다? 움직인다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별로 가져가면 가운데 있는 별의 일량이 무지하게 크고 행성 일량이 무지하게 작아.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이 별의 4배로 간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 전체 행성의 질량 중에 전체 질량 중에 태양의 99.8%입니다. 나머지 수금지와 목적, 천해, 소행권 다 따다 0.1%예요. 그때는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에 태양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별이 움직이는데 행성의 질량이 무지하게 커. 그럼 뭐가 된다? 별도 그 안에서 뭐가 된다? 공존을 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뭐한다?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강강수올레 같아요. 강강수올레가 뭐니? 라고 한다. 이런 식이지. 우리가 그림을 그냥 지울 것이. 자, 무슨 얘기냐면 안에는 별이 이렇게 공존하고 밖에는 행성이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이 A에 위치했을 때 행성은 어디에 있다? A 프라임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시계발로 만약에 공존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시계발로 공존이 돼야 돼. 그래서 얘 별이 B에 위치하게 되면 행성은 어디에? B 프라임에 있을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누가 별이 A에서 B로 이렇게 공존하는 동안에 행성은 뭐한다?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 쪽으로 이렇게 공존을 할 거라고. 어디의 중심으로? 공통질량의 중심으로. 이해가 되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냐? 얘 중심별의 신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별의 공전이 있고 여기에 행성의 공전이 있어. 그러면 관측 방향이 여기서 관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관측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놈의 별이 만약에 시계발로 공전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서 가장 멀어지는 속도지. 그러면 별이 H에 있다면 행성은 어디에? A'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별이 관점부터 멀어지는 속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후퇴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공존을 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후퇴 속도가 뭐한다? 커지게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A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는 뭐다? 후퇴 속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B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뭐가 되겠죠? B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접근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접근한다. 얘는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뭐 한다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니까. 멀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A 위치에서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 의하면 무슨 편이가? 적색 편이가 나타날 테고 여기서는 뭐가 나타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얘가 공존하는 반경이 넓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 후퇴 속도나 접근 속도가 뭐 할 거야? 커질 거야. 그러면 청색편이나 적색편이 뭐 할까?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지. 야, 선생님,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상태야. 지금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얘가 옆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접근하거나 뭐야? 후퇴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무슨 스펙트럼? 별빛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금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얘 파장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적색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적색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후퇴할 때는 멀어질 때는 뭐라고요?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진다니까. 파장이 길어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선발효 속도가 0일 때 똑같습니다. 지금 맨 처음이나 이 과정이 뭐하다? 얘는 파장보다 없다고. 그런데 시선방향으로 다가올 때, 접근할 때 뭐라 했어요?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진다면 그래서 무슨 편이가 나타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볼게요. 자, 그렇다면 특징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별의 공존 궤도가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얘기는 접근 속도 호텔수가 뭐예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파장 변화를 관측하며 뭐라고 되어 있다?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 한계점이 있어요. 뭐냐? 자, 행성의 공존 궤도는 이 관측자의 시선에 수직일 때는 뭐한다? 안 보여요. 왜? 야, 이 위에서 봐봐. 그럼 얘가 항상 그 같은 평면을 움직이기 때문에 적거나 호텔 같은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무지하게 작거나 행성의 중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의 이동 속도가 작아서 관측이 뭐한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도플러 효과에서는 질량이 무슨 별? 큰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들만 관측이 가능하다. 됐니? 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선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 속도의 변화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하고 합니다. 접근할 때, 멀어질 때를 우리가 시선 속도로 볼 때는 뭐로 본다? 플러스 값으로 봅니다. 접근할 때의 시선 속도를 뭐로 본다? 이 시선 속도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의 값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물리에 뭐가 나온다? 속도의 그 벡터의 분해가 나와요. 나중에 문제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을 뭐한다? 관측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의 횡단법이라고 얘기하네요. 간단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죠. 야, 지금 지구에서 관측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자. 바깥쪽이 누구예요? 행성의 궤도 반지름이고요. 안쪽이 별의 공전 궤도 반지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전을 한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앞쪽에 있는 행성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지? 행성은 이렇게 움직여 갈 거야. 그럼 움직여 가다 보면 벽에는 관측자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보다 보면 별 가운데를 누가 행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난다?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야,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행성이 쓱 앞을 지나면서 뭐한다? 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려지다가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 밝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가려기 시작하면 밝기가 꾹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밝기가 일정하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 뭐한다? 밝기가 다시 밝아지지 않겠니? 이해돼?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가 요 시간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빠져나갈 때가 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T1, T2, T3, T4라고 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성의 공존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행성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행성의 반지름은 2분의 뭐가 될까요? V 곱하기 T2-T1일 거예요. 맞아. 그 다음이
별의 반지름도 계산이 가능하죠. 별의 반지름은 2분의 v 곱하기 t4 마이너스 t5일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 행성의 별의 공전속, 아니 행성의 공전속을 안다면 여기서까지 가릴 때까지가 행성의 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이 뭐야? 절반. 절반이 행성의 반지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가려지는 과정과 시천상이 일어날 때 이게 뭐가? 이 거리가 별의 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반지름은 뭐한다? 그곳의 절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이게 선생님 이렇게 가운데 통과할 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얘가 꼭 가운데만 통과가 돼? 아니라니까? 이렇게 위로 통과할 수 있다니까? 그럼 위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얘같이 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보다 완전히 가릴 때 걸릴 시간이 뭐하다? 길어져요. 이 시간이 길어진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려지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 밝기가는 뭐하다? 줄어들 거야. 완전히 가려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방향 변화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뭐한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고3애들 모의고사 보는데 목요일날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뭐한다? 우리가 행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됐니? 자, 교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식현상. 행성이 중심별을 가르지 않을 때 별의 밝기가 700이다. 일부를 가릴 때 뭐한다? 별의 밝기가 감소하고요. 완전히 가려질 때 뭐한다? 별의 밝기가 최소이다. 그지? 자,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뭐하다?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요.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별에 비해서 크기가 감소함으로 탐사에 효과적이다. 그지? 그리고 행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하면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뭐예요? 식현상이 일어날 경우로 나란할 경우만 가능하고 수직에서는 뭐한다? 얘도 사용이 안 됩니다. 수직의 수직이라면 그리고 별끼리 식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구별하기 힘듭니다. 우주에서 됐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미세 증명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랍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론?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리원에서 뭘 가르친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에 대한 얘기다? 등속분 넘어 정상상입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야, 질량이 크다. 그러면 시 공간 전체를 휘어지게 만든다. 질량이 큰 놈이 우주 공간에 분포하고 있으면 시 공간 전체를 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에서 보았을 때 여기 옆에 있는 별이라고 태양의 옆쪽에 있는 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야. 지구에서. 근데 실제 관측이 발달되고 관측구가 발달되면서 이게 뭐야? 야, 무슨 짓이지? 이 별이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이에요. 근데 태양이라는 무지무지한 큰 질량,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 우리가 4개의 모서리를 팽팽히 당겨서 만들어진 하나의 천이다. 천이다. 그럼 4개 중에서 딱 잡아당기면 팽팽할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무지무지하게 큰 쇠구슬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빛도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뭐할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에서 보기에는 태양의 옆쪽에 있는 별이라고 곱게 믿었던 게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 태양의 뒤쪽에 있는 별이라고. 그래서 퀴사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죠. 퀴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은하입니다. 근데 맨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가장 멀리 있는 은하예요. 그래서 뭐처럼 보여?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그럼 무지무지하게 밝은 퀘이사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퀘이사라는 은하를 지구에서 관측했더니 이게 중간에 뭐할까? 무지무지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든 은하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뭐가 된다? 볼록 렌즈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튀게 만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될 빛들을 뭐한다? 지구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했더니 저 퀘이사가 몇 개요? 5개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입니다. 퀘이사가 원래 하나인데 이게 5개로 보이더래요. 왜? 질량이 무지하게 큰 은하가 존재한다면 그 은하에서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얘가 가야 될 빛이 직진해야 될 빛이 뭐다? 휘어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A라는 배경별이 있습니다. 배경별. 근데 B라는 별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직선이 되면 이 별에 의해서 이 배경별에서 오는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거겠지. 관측을 하면 얘가 중력 렌즈 역할을 해서 얘 빛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일선이 될 때 가장 밝게 보인다고 지구에서 보여요. 근데 이놈이 행성을 대고 있으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놈이 중간에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꿀딱 같은 게 생겨요. 꽃갈통을. 얘는 누구 때문에? 얘 행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 중력 렌즈 현상이 생기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배경별의 밝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B의 밝기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밝기가 증가하는 것보다 중력 렌즈 현상이야.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이 변화는 누구 때문에? B가 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해가 돼? 이해돼요? 안 돼? 안 돼. 뭐가? 그러니까 이 B별이 중간에 끼어버리면 A별에서 원래는 A별만 있고 관점에서 막 얘 발현할 때 그냥 들어올 거야. 근데 B별의 끼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안쪽으로 휘어진다니까. 그럼 밝기가 훨씬 밝아 보인다고. 근데 얘가 행성을 갖고 있으면 행성의 질량에서 나타나는 이상 중력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출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타나면 뭐다? 이놈 시키가 뭘 갖고 있다? 행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 그대로잖아. 야, 먼 천체 배경별이 되는 건데 가운데 별이 나오면 뭐 한다고?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져. 지나가는. 근데 얘가 행성을 갖고 있으면 뭐 한다? 그 행성이 얘에 의해서 이상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가 행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특징입니다. 특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시선방이 나란하지 않아도 뭐한다? 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선 속도 변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현상은 뭐다? 나란하지 않으면 관측이 불가능했어. 그런데 얘는 관측이 가능하다. 나란하지 않아도. 그 다음이
질량과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과 공정하게 큰 행성을 탐지할 때 유리하다. 한계점이 있죠. 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별이 별 앞을 지나간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뭐하다? 여러 번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하늘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의 외계 행성의 수가 뭐하다? 적게 나타난다.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예요? 직접 촬영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심별 이렇게 선생님을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분광관측으로 대기 성분까지 뭐한다? 관측이 할 수 있다. 근데 거리가 멀면 뭐한다? 관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계행성의 탐사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외계행성의 탐사 목적은 결국엔 뭐다? 지적인 생명체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 형성의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듯 우주 활동량을 넓히기 위해서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우주 정복을 위해서 탐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탐사 병향은요, 벽에는 지구와 같이 뭐예요? 크기가 작고 암석을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밑밥 까는 거지. 야, 내가 저기로 갈 건데 그 적합한 행성이 어디 있을까?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가깝고 갈 수 있는 행성. 그잖아. 이래서 100만 광년 걸린다는 건 어떻게 돼? 100만 광년이 걸리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인류가 움직이는데 뭐 한다? 일단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케플로즈 망원경입니다. 외계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2000년에 발전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외계행성의 특징에 대한 얘기는요, 결국에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한 성이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발견된 외계행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관측이 뭐한 거야? 1996년부터 90년대부터 관측하기 시작해서 점점 뭐한다? 범위가 넓어져요. 행성의 질량 범위가. 대신 얘는 목성 일정을 일로뒀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발견된 행성의 질량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요. 외경계의 공조배들과 질량을 보면 결국에는 공존궤도 반전이 작은 것들은 뭐한다? 질량이 작은 것들이고 공존궤도가 큰 것들은 뭐한다? 질량이 큰 것들이에요. 그지? 공존궤도의 작은 것들은 질량이 작은 것들, 공존궤도 반전이 큰 것들은 뭐하다? 질량이 큰 것들이다. 그래서 점점이 찍혀있는데 점이 내가 잘 보이질 않아. 내 눈에도. 누가 시선 속도 변하고 누가 식선상이고 미세지면 직접 촬영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될 거예요. 찍혀있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식현상이 처음에는 많이 발견이 되다가 시선 속도 변화가 뭐한다?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관측자료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접근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접근이야. 플러스가 뭐라고? 후퇴예요. 후퇴. 그래서 얘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파장입니다. 우리가 람다즈라고 얘기하는데 고유 파장이다. 고유 파장에 대해서 얼만큼 변화량이 큰지 적색편이냐 델타 람다. 그래서 편이량은 우리가 G라고 표현해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로 표현합니다. 얼만큼 많이 편이가 일어났니? 그러니까 적색으로 얼만큼 치우쳐져 있니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적색편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어쨌거나 그럼 기억의 위치가 뭐한다? 관측자가 보았을 때
얘가 후퇴한다는 게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디귿의 위치에서 뭐 하고 있다? 디귿의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는 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을 칩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니은에서 기억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후퇴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기억으로 간다. 지랄하고 얘는 기억. 니은에서 기억. 여기가 니은이군요.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 때는 후퇴속도가 커졌다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는 후퇴속도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딱 기준으로 가운데 딱 잡아갖고 뭐라고 한다? 여기는 적색편이. 이쪽은 무슨 편이? 청색편이. 근데 그 편이량이 적색편이는 기억에서 가장 크고 청색편이는 디귿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양쪽의 편이량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양쪽에 같을 때가 있다고. 됐지? 자, 그리고요, 식천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 요 B 주기라면 뭐라고 돼 있다? 행성의 반응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A의 주기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C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가려질 면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버리면 행성의 반지름이 이거보다 2배가 되면 가리는 면적은 몇 배? 4배만큼 커져요. 4배만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인 거예요? 행성의 공전주기가 되고요. 행성의 공전주기다. 혹은 별의 공전주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같으니 강강수월래니까. 근데 공전속도는 누가 더 빨라? 행성이 빨라야 합니다. 바깥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행성에 의한 식체성이 반복되는 주기는 뭐다? 행성의 공전주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별의 공전주기다. 누굴 중심으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전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개념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요거는 요 뒤에까지 하세요. 아니다. 일단 요거까지. 빨라.